다정낭독. 라스콜리노프는 술집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마르벨라도프. 전직 관리지만 스스로를 짐승이라 부르는 사람. 딸 소냐는 가족을 위해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훔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직접 들려줄 겁니다. 1부 2장 술 주정뱅이의 고백. 라스콜리노프는 원래 사람들 속에 섞이는 걸 싫어했다. 이미 말했듯 특히 요즘 들어 모든 종류의 모임을 피해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내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사람이 그리워지는 감정도 올라왔다. 한 달 내내 쌓인 참담함과 음울한 흥분으로 그는 탈진해 있었다. 잠깐이라도 어디든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쉬고 싶었다.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더라도 지금 이 술집이 반가웠다. 술집 주인은 위쪽 방에 있었다. 가끔씩 계단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빨간색의 접힌 목 장식이 달린 기름 먹인 장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넓은 코트에 검고 기름기 번들거리는 세틴 조끼를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얼굴 전체가 좌물쇠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질번질했다. 카운터 뒤에는 14살쯤 된 소년이 서 있었고 그보다 어린 소년이 심부름을 했다. 카운터 위에는 오이 절임 조각과 딱딱하게 말린 흑빵 조각, 잘게 썬 생선이 놓여 있었다. 다 고약한 냄새가 났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술 냄새가 워낙 진해서 이곳에 5분만 있어도 취할 것 같았다. 세상에는 첫눈에 끌리는 낯선 사람이 있다. 말 한마디 나누기 전부터 라스콜리노프가 조금 떨어져 앉은 그 사람에게 느낀 것이 바로 그랬다. 전직 관리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라스콜리노프는 나중에도 이 첫 인상을 자주 떠올렸고 그것을 예감 같은 것으로 여겼다. 그 남자를 몇 번이나 바라봤다. 상대방도 끊임없이 그를 쳐다보며 분명히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주인을 포함해 술집 안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익숙하고 지루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보다 지위와 교양이 낮은 사람들이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식의 은근한 경멸을 내비쳤다. 쉰을 넘긴 남자였다. 대머리에 희끗희끗한 머리, 중간 키에 단단한 몸집, 음주로 부어오른 얼굴은 누렇고 심지어 파르스름한 빛깔이었다. 부은 눈꺼풀 아래로 날카로운 눈이 붉게 빛났다. 그의 눈은 가느다란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눈 안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강렬한 감정의 빛, 어쩌면 생각과 지성의 빛일지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광기와 비슷한 무언가도 번뜩였다. 낡고 너무나 너덜너덜한 검은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단추는 한 개만 빼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하나를 꽉 잠그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남은 품위의 흔적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캔버스 조끼 사이로 얼룩투성이에
구겨진 와이셔츠 앞판이 삐죽 나와 있었다. 관리답게 수염도 콧수염도 없었지만 너무 오래 면도를 안 해 턱이 뻣뻣한 회색 솔 같았다. 태도에도 관리다운 점잖은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머리카락을 헝클어트리다가 이따금 고개를 양손에 파묻고 지저분하고 끈적거리는 탁자에 너덜너덜한 팔꿈치를 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라스콜리노프를 똑바로 바라보며 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람되지만 존경하는 손님, 정중히 말씀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비록 외모가 존경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제 경험으로 보건대 당신은 교육받은 분이시고 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언제나 진정한 감성과 연관 있는 교육을 존중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구dun간의 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멜라 도프, 이것이 제 성입니다. 구등 관리죠. 여쭤봐도 될지요? 관직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학생입니다. 청년이 다소 놀라며 대답했다. 이 거창한 말투에도 놀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에도 당황했다. 아까 잠깐이나마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말을 걸어오자 즉시 짜증과 불편이 밀려왔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다가오려 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었다. 학생이군요. 혹은 전에 학생이었군요. 관리가 외쳤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죠. 그는 흐뭇하게 자기 이마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학교나 고등교육기관을 다니셨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는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며 자기 술병과 잔을 들어 라스콜리노프 옆에 비껴 앉았다. 취해 있었지만 말은 유창하고 대담하게 했다. 허나 이따금 말의 흐름을 잃거나 말꼬리를 흐리기도 했다. 마치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사람처럼 라스콜리노프에게 개걸스럽게 달려들었다. 존경하는 손님, 그는 이상하리만큼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다. 빙고는 악덕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술주정도 미덕은 아니란 걸. 그리고 그건 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극빈, 존경하는 손님, 극빈은 악덕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타고난 영혼의 고귀함을 간직할 수 있지만 극빈 속에서는 절대로 아무도 못합니다. 극빈에 빠진 사람은 몽둥이로 사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빗자루로 쓸려나갑니다. 최대한 굴욕적으로 말이죠. 그게 맞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극빈 속에서 저는 스스로 제일 먼저 제 자신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술집이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손님, 한 달 전에 레베자트 니코프 씨가 제 아내를 직접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수한 호기심에서요. 혹시 넵스카 강의 건초 바지선 위에서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라스콜리노프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방금 거기서 왔습니다. 벌써 닷새째 거기에서 자고 있죠. 그는 잔을 채우고 단숨에 비운 뒤 잠시 침묵했다. 옷에 건초 조각이 붙어 있고 머리카락에도 엉겨 있었다. 닷새 동안 씻지도 갈아입지도 않은 게 분명했다. 손이 특히 더러웠다. 뚱뚱하고 붉으며
손톱밑이 새까맸다. 그의 이야기에 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카운터 뒤의 소년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주인도 이 웃긴 놈의 이야기를 들으러 일부러 위에서 내려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게으르지만 점잖게 하품을 해가며 마르멜라 도프는 이 술집에서는 낯익은 얼굴이 분명했다. 온갖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버릇은 아마도 오랜 습관일 것이다. 집에서 꼭 눌러 억압받는 술꾼들이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 종류의 습관이었다. 웃긴 놈이네. 주인이 말했다. 관직에 있다면서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저는 일을 안 하냐고요? 존경하는 손님. 마르벨라 도프는 라스콜니노프에게만 말하듯 계속했다. 마치 그 질문을 라스콜니노프가 한 것처럼. 왜 저는 직무를 다하지 않느냐고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벌레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한 달 전에 레베자트니코프 씨가 제 아내를 두 손으로 때릴 때 저는 술에 취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실례지만 젊은 양반, 혹시 아무 희망도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리러 다닌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다는 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걸 미리 알면서 가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이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어떤 사정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란 걸 미리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가 줘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도 압니다. 제가 갚지 못할 거라는 걸. 동정심에서? 하지만 레베자트니코프 씨에는 현대 사상에 정통하신 분인데 요즘은 과학 자체가 동정심을 금지한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치 경제학에서도 그렇다고요. 그러니 그가 왜 줘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에게 찾아갑니다. 왜 가는 거예요? 라스코니노프가 끼어들었다. 글쎄요. 달리 갈 곳이 없을 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을 때, 사람이라면 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딘가 가야만 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제 딸이 처음으로 노란 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저는 그때 어딘가 가야 했습니다. 제 딸은 노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짝 불안한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손님. 아무래도. 그는 카운터 소년들이 박장대소하고 주인까지 씩 웃자 서둘러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머리를 흔들어 봤자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모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경멸이 아니라 겸허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보라 이 사람들을. 실례지만 젊은 양반, 당신은 아니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그냥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진짜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면서 제가 돼지가 아니라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연설자는 방 안에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한층 더 위험 있게 다시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돼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귀부인입니다. 제 모습은 짐승과 같지만 제 아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교육받은 여성이고 장교의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귀한 심성의 여인이고
교육으로 다듬어진 감성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준다면. 존경하는 손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는 왠지 동정심에서 그러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젊은 양반. 그는 또 킥킥거림이 들리자 더욱 위엄있게 선언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맙소사 그녀가 단 한 번만 아니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한 번 이상 제 소원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 그녀가 저를 불쌍히 여긴 적도 있었지만 이것이 제 운명이고 저는 본래 짐승이니까요. 맞아요. 주인이 하품하며 동조했다. 마르벨라 도프는 결연하게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손님, 저는 아내의 양말을 술 마시려고 팔았습니다. 신발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양말을 술을 마시려고 팔았습니다. 아내의 모 헤어 숄도 팔았어요. 오래전에 아내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아내 것이지 제 것이 아닌데도요. 우리는 추운 방에서 삽니다. 아내가 이번 겨울에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나고 피도 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셋이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청소하고 닦고 아이들을 씻기고 어릴 때부터 청결에 익숙한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가슴이 약하고 폐결에 기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더 많이 마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마시는 겁니다. 술 속에서 공감과 감정을 찾으려고요. 2배로 더 고통받으려고 마십니다. 마치 절망에 잠긴 것처럼 그는 탁자에 고개를 떨구었다. 젊은이, 그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신 얼굴에서 마음의 괴로움이 읽힙니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당신에게 털어놓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한가한 구경꾼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감성과 교육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제 아내는 귀족 여성을 위한 고급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졸업할 때 총독과 귀빈들 앞에서 숄댄스를 추어 금메달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메달은 물론 팔아먹었습니다. 오래전에. 하지만 표창장은 아직 트렁크 안에 있고 얼마 전에도 하숙집 여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와 여주인 사이가 항상 좋지 않은데도 과거의 영광과 행복했던 날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과거의 기억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먼지와 재가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존심 강하고 결의에 찬 여성입니다. 레베자트니코프 씨의 무례함을 그냥 넘기지 못한 것도 그래서였고 그 사람이 때렸을 때 맞은 것보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크게 알아누웠던 겁니다. 저와 결혼할 때 그녀는 이미 3 아이를 둔 과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죠. 첫 남편은 보병 장교였는데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남편을 몹시 사랑했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지고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년에는 아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빚을 갚아줬다는 문서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그 남편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도 그를 들이밀면서 비교를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한때 행복했던 자신을 떠올릴 수 있다면요.
그 남편이 죽고 새 아이를 데리고 오지의 낯선 곳에 남겨졌습니다. 마침 제가 그곳에 있을 때였는데 그 처참한 가난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온갖 부침을 다 겪어봤지만 말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지나치게요. 그 당시 저도 첫 아내와 사별하고 14살짜리 딸만 하나 있었는데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녀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교육받고 교양 있는 명문가 출신의 그녀가 저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했습니다. 울고 흐느끼고 손을 비비며 저와 결혼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갈 곳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시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저는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고 술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병을 두드렸다. 왜냐하면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관청 개편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술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많은 방랑 끝에, 수많은 재난 끝에 1년 반 전쯤에 우리는 무수한 기념물로 장식된 화려한 이 수도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얻었다가 또 잃었죠. 이번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약점이 도졌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말리아, 표르도브나 리페베흐셀의 방 한 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집세는 어떻게 내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어수선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는 동안 첫 아내에게서 낳은 제 딸 소냐가 자랐습니다. 딸이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너그러운 감성의 사람이지만 격렬하고 성급한 여자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넘어가죠. 당신도 짐작하시겠지만 소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전에 지리와 세계사를 가르치려 했지만 저도 그 과목들을 잘 몰랐고 마땅한 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있던 책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냐는 낭만적인 경향의 책들을 읽었고 최근에는 레베자트니코프 씨를 통해 구한 루이스의 생리학도 읽고 우리에게 일부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교육의 전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손님, 자기 나름의 특기도 없는 가난한 정직한 처녀가 정직한 노동으로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에 15코페이카도 못 법니다. 게다가 이바노비치 크롭스토크 구등 관리 그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소냐가 만들어준 린넨 셔츠 6벌 값을 아직도 주지 않았습니다. 칼라를 본보기대로 만들지 않았고 삐뚤게 달았다는 핑계로 발길로 차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굶주리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방 안을 오가며 손을 비비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 특유의 붉은 볼로 당신은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된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사흘 동안 먹을 빵 한 조각도 없는데 저는 그때 누워 있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쥐에서 누워 있었고 소냐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냐는 부드럽고 목소리도 작은 아이입니다. 금발의 창백하고 여인 얼굴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제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해야 하나요? 하고요. 그리고 나쁜 성품으로 경찰에도 잘 알려진
다리아 프란초프나라는 여자가 집 주인을 통해 이미 2~3번이나 소냐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왜 못하겠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게 뭐 있어? 하지만 그녀를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손님.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과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에 이성을 잃었던 거죠.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성격이고 아이들이 굶어서 울기 시작하면 바로 때리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후 6시에 소냐가 일어나 스카프와 케이프를 걸치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밤 9시쯤 돌아봤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바로 다가가서 말없이 탁자 위에 30루블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커다란 녹색 드랩드 담 쇼를 꺼내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벽을 향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리에게 드랩드 담으로 만든 숄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작은 어깨와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전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봤습니다. 젊은이 봤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마찬가지로 조용히 소냐의 작은 침대로 가는 것을요. 저녁 내내 그녀는 소냐의 발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팔을 안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르벨라 도프는 갑자기 목소리가 막힌 듯 멈췄다. 그리고는 서둘러 잔을 채우고 마시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 이후로 손님, 그는 잠시 침묵 후 말을 이었다. 그 이후로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와 불행한 사건 때문에 제 딸 소피아 세묘노브나는 노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에 다리아 프란초프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핑계로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집 주인 아말리아 표도로브나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다리아 프란초브나를 응원했으면서도 레베자트니코프 씨도 그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의 다툼은 모두 소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냐에게 친근하게 굴다가 갑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애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소나 편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소냐는 주로 해가 진 뒤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줍니다. 소냐는 재봉사 카페리나 우모보프네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카페리나 우모보프는 절름발이의 언청입니다. 그 많은 가족들도 다 언청이입니다. 아내도요. 한 방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소나만 따로 칸막이를 친 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들 언청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 누더기를 입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반 아파나시 에비치 가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같은 분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분은 밀랍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밀랍처럼 밀랍이 녹듯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르벨라 도프, 자네는 이미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렸네. 이번 한 번 더 내 책임으로 자네를 받아들이겠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 가도 좋아. 저는 그분의 발치에서 먼지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가이시고 현대적인 계몽 사상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관직을 얻었고 월급을 받게 됐다고 알렸을 때
세상에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지. 마르벨라 도프는 또 격한 흥분에 멈췄다. 그때 이미 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들이닥쳤고 입구에서 빌린 콘서티나 소리와 7살짜리 아이의 갈라진 목소리로 햄릿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술집이 시끄러워졌다. 주인과 소년들이 새로운 손님들로 바빠졌다. 마르벨라 도프는 새 손님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점점 더 취해갔지만 그럴수록 더 말이 많아졌다. 최근에 자리를 되찾은 기억이 그를 되살려 얼굴에 일종의 광채가 일었다. 라스콜리노프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건 5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타리나 이바노브나와 소냐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제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짐승처럼 뒹굴며 욕만 먹었는데 이제 둘 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니며 아이들을 쉬쉬 재웠습니다. 세뮨 자하로비치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피곤해서 쉬고 계세요. 쉿. 출근 전에 커피를 끓여주고 크림도 넣어줬습니다. 진짜 크림을요.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옷차림을 위해 11루블 50코페이카나 되는 돈을 모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장화, 무명, 와이셔츠 앞판, 아주 훌륭한 제복, 모두 11루블 반에 훌륭하게 맞춰졌습니다. 첫날 사무실에서 돌아오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2가지 요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프와 서양 고추냉이 얹은 소금 절인 고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꿈도 못 꿨던 음식들이죠. 드레스도 하나 없었는데, 한 벌도 없었는데, 그래도 마치 어딘가 방문하러 가는 것처럼 차려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몄는지 머리를 깔끔하게 올리고 깨끗한 칼라를 달고 커프스를 하고 나오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소냐, 제 사랑하는 소냐는 이건 한동안만이에요 라며 도와줬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해 진 후에 아무도 못 볼 때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식후에 낮잠을 잔 참이었는데 카타리나 이바노브나가 바로 일주일 전에 아말리아 표도로브나 집주인과 극심하게 다퉜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커피를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세뮨 자하로비치가 지금 다시 관직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각하께 직접 가셨는데 각하가 몸소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게 하고 세뮨 자하로비치의 손을 잡고 집무실로 직접 데려가셨다라고요. 들으셨습니까? 물론이죠. 각하가 말씀하셨답니다. 세뮨 자하로비치, 과거의 공적을 기억하여 그리고 그 어리석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제 약속을 지키고 더구나 당신 없이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으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신사의 명예를 걸고 믿겠습니다라고요. 그 모든 것은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허영 때문도 아니고 아니 그녀는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진짜 자신의 환상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아요. 6일 전에 첫 월급인 23루블 40코페이카를 전부 가져다 줬더니 그녀가 저를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물이라고요. 내 작은 보물. 이렇게요. 둘이 있을 때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저를 미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훌륭한 남편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죠? 글쎄요. 그녀가 제 뺨을 꼬집으며 내 작은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르벨라 도프는 말을 멈추고 억지 웃음을 짓다가 갑자기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가다듬었다. 이 술집, 남자의 타락한 모습, 건초 바지선에서의 닷새, 술독,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 이 모든 게 뒤섞여 청자를 어지럽혔다. 라스콜리노프는 몸이 불편한 채로 주의 깊게 들었다. 여기 들어온 게 후회스러웠다.
존경하는 손님, 존경하는 손님. 마르벨라 도프가 정신을 차리고 외쳤다. 아, 손님, 이게 다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제 가정생활의 시시한 세부 사항으로 당신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천국 같은 하루, 그날 저녁 저는 덧없는 꿈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다 정리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혀줄지, 아내를 어떻게 쉬게 해줄지, 딸을 어떻게 수치에서 구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릴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손님. 자, 그런데 마르멜라 도프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라스콜리노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 모든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즉 꼭 5일 전 저녁에 저는 교활한 꾀로 밤중에 도둑처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상자 열쇠를 훔쳐서 남아있던 월급을 꺼냈습니다. 얼마였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닷새째 집을 나와 있고 집에서는 저를 찾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마 잘렸을 거고 제복은 이집트 다리 건너 어느 술집에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바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르멜라 도프는 주먹으로 이마를 치고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탁자의 팔꿈치를 세게 짚었다. 그러나 잠시 후 얼굴이 갑자기 바뀌더니 묘한 능청스러움과 허세를 부리며 라스콜리노프를 바라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소니아한테 다녀왔습니다. 해장술 얻으러요. 하하하. 설마 졌겠어? 새로 들어온 손님 중 하나가 외쳤다. 고함을 지르고 박장대소가 터졌다. 바로 이 술병이 그 돈으로 산 겁니다. 마르벨라 도프는 오직 라스콜리노프에게만 말하듯 선언했다. 30코페이카를 제 손에 직접 쥐어줬습니다. 자기 마지막 돈을, 자기 전부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상이 아니라 저 위에서 계신 분처럼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난하지 않을 때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30코페이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몸단장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 특별한 몸단장에는 돈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포마드도 필요하고 패티코트도 필요하고 구두도 예쁜 구두도 필요합니다. 물 웅덩이를 넘어야 할 때 발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손님? 그 몸단장의 의미를? 그리고 저는, 그녀의 친아버지인 저는 그 아이에게서 30코페이카를 가져다 해장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마셨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네, 불쌍하십니까? 손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불쌍합니까? 아닙니까? 마저 잔을 채우려 했지만 술이 없었다. 병은 비어 있었다. 뭘 불쌍히 여겨? 주인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며 소리쳤다. 웃음과 심지어 욕설까지 터져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이 해고된 관리의 모습만 바라보던 사람들 모두가 야유했다. 불쌍하다고. 저를 왜 불쌍하게 여깁니까? 마르벨라 도프가 갑자기 한 팔을 뻗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기만 했다는 듯이. 왜 불쌍히 여기냐고요? 그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예요. 못 박으십시오. 오 심판자여, 못 박으시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저 스스로 못 박히러 가겠습니다. 제가 찾는 건 흥청거림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이에요. 당신이 파는 이 술이 저에게 달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을 찾아 바다까지 갔습니다. 눈물과 고통을 그리고 찾았고 맛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날 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계모의 고통과 어린 이복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바친 딸은 어디 있느냐. 더러운 술꾼인 지상의 아버지를 짐승 같은 짓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긴 딸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이미 한 번 너를 용서했노라. 이미 한 번 용서했노라. 내 많은 죄가 용서받으리니 내가 많이 사랑했음이니라. 그리고 제 딸 소냐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애와 함께 있을 때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온유한 사람도 모두 끝내신 뒤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너희도 나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나오라 술꾼이여, 나오라 약한 자들이여, 나오라 수치의 자녀들이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올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돼지들이다. 짐승의 형상과 표를 지닌 그러나 너희도 오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과 이해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오 주님, 어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받아들이노라. 오 이해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이들 중 아무도 자신이 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이고 우리는 엎드릴 것이고 울 것이고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때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도 그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벤치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보지 않고 주변을 잊어버린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잠깐 어떤 인상을 남겼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과 욕설이 들렸다. 저놈 생각은 저렇다네. 헛소리만 실컷 했군. 그게 무슨 관리야. 이런 말들이 오갔다. 가시죠, 손님. 마르멜라 도프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라스콜니노프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요. 코젤의 집, 안뜰 쪽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야 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라스콜니노프는 한참 전부터 가고 싶었고 그를 도와줄 생각도 없었다. 마르멜라 도프는 말보다 다리가 훨씬 더 불안정했고 젊은이에게 무겁게 기댔다. 걸어야 할 거리는 200~300걸음. 취한 남자는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당혹감에 점점 더 사로잡혔다. 지금 무서운 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아닙니다. 그는 흥분하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다 무슨 소용? 상관없어요. 실은 더 잡아당기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건 그녀의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눈. 볼의 붉은기도 두렵고 숨소리도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흥분할 때 어떻게 숨을 쉬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우는 것도 두렵습니다. 소냐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하지만 맞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님? 그런 맞음이 저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입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낫습니다. 그녀가 때리도록 두세요. 마음이 풀릴 테니. 그게 낫습니다. 저기 집이 있습니다. 코젤의 집. 가구장이 코젤의 집. 독일인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그들은 안뜰에서 들어가 4층까지 올랐다. 올라갈수록 계단이 어두워졌다. 이미 밤 11시가 가까웠고 페테르부르크의 여름밤은 백야로 진짜 밤이 없지만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니 제법 어두웠다. 계단 꼭대기에 허름한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촛불 한 자루로 밝혀진 10걸음쯤 되는 아주 가난한 방이 입구에서 전체가 다 보였다. 온갖 너덜너덜한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특히 아이들 옷이 많았다. 가장 안쪽 구석에는 낡은 시트가 가로질러 쳐져 있었다. 그 뒤에 아마 침대가 있었을 것이다. 방 안에는 의자 2개와 구멍이 뻥뻥 뚫린 아메리칸 가죽을 씌운 소파, 그 앞에
칠하지도 않은 낡은 소나무 부엌 탁자 하나뿐이었다. 탁자 끝에 철제 촛대에 꽂힌 기름초가 꺼져가고 있었다. 이 가족이 독립된 방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통로나 다름이 없었다. 아멜리아, 리페베흐셀의 아파트를 나눈 다른 방들, 아니 벽장들로 이어지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치고 떠드는 소리가 났다. 카드를 치고 차를 마시는 것 같았다. 이따금 매우 상스러운 말들이 튀어나왔다. 라스콜리노프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바로 알아봤다. 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여자였다. 끔찍하게 여유였고 훌륭한 검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뺨에는 홍조가 떠 있었다. 작은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손을 가슴에 누르고 있었다. 입술은 타 있었고 숨은 신경질적으로 끊어져 있었다. 눈은 열병든 것처럼 빛이 났고 딱딱하게 굳은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다. 꺼져가는 초의 빛 속에서 흔들리는 그 결핵에 걸린 흥분한 얼굴은 역겹고 섬뜩한 인상을 남겼다. 라스콜리노프가 보기에 30쯤 됐을 것 같았다. 마르벨라 도프의 아내로는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방은 숨막혔지만 창문은 열지 않았다. 계단에서 악취가 올라왔지만 계단으로 난 문은 닫지 않았다. 안쪽 방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나왔다. 기침을 했지만 문을 닫지 않았다. 6살 된 막내딸은 마루 위에서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1살 위의 남자아이는 구석에서 울고 떨고 있었다. 방금 맞은 것 같았다. 그 옆에 9살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아이로 맨 어깨에 다 낡고 짧아진 캐시미어 외투를 걸쳤다. 성냥개비처럼 가는 팔로 동생의 목을 감싸고 무언가 속삭이며 달래고 있었다. 다시 흐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크고 검은 눈은 겁먹은 얼굴이어서 더 커 보였다. 어머니를 불안하게 바라봤다. 마르벨라 도프는 문 안에 들어서지 않고 바로 입구에서 무릎을 꿇었다. 라스콜리노프를 앞으로 밀어 넣으며 낯선 사람을 본 여자는 잠깐 정신이 든 듯 무심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왔나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다른 방으로 가는 길에 이 방을 지나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야! 그녀가 발광하듯 외쳤다. 돌아왔어, 이 범죄자야. 이 짐승. 돈은 어디 있어? 주머니에 뭐가 있어? 보여줘. 옷은 다 어디 갔어? 돈은 어디 있어? 말해! 그녀는 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르벨라 도프는 순종하듯 두 팔을 들어 수색을 용이하게 했다. 동전 한 입도 없었다. 돈은 어디 있어? 그녀가 외쳤다. 맙소사, 다 마셔버린 건가? 상자에 은화 12루블이나 남아있었는데? 그녀는 격분하며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마르벨라 도프는 순순히 무릎으로 기어가며 동조했다. 이게 제게는 위안입니다. 이게 아프지 않고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진심으로요. 존경하는 손님. 그는 머리카락이 잡혀 흔들리면서 심지어 한 번은 이마가 마루에 부딪히면서 외쳤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구석의 남자아이는 겁에 질려 완전히 통제를 잃고 누나에게 달려들어 경련할 것처럼 울부짖었다. 맞이 여자아이는 나뭇잎처럼 떨었다. 다 마셔버렸어. 전부 마셔버렸어. 가련한 여자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옷도 없어졌어.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녀는 손을 비비며 아이들을 가리켰다. 오, 저주받은 삶. 당신은 갑자기 라스콜리노프에게 달려들었다. 술집에서 저 사람이랑 같이 마셨죠. 당신도 마셨죠. 나가요. 청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갔다. 안쪽 문이 활짝 열렸고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들여다봤다. 파이프와 담배를 문 상스러운 웃음 짓는 얼굴들, 모자를 쓴 머리들이 문간을 가득 채웠다.
그 뒤로는 실내복을 걸쳤거나 꼴사나운 사람들의 얼굴들과 손에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다. 마르벨라 도프가 머리카락이 잡혀 끌려가면서 위안이 된다고 소리칠 때 특히 크게 웃었다. 방 안으로도 그들은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건 아멜리아 리페베흐셀이었다. 그녀가 그를 해치고 들어와 상스럽게 욕을 퍼붓고 내일 당장 방을 비우라고 협박하며 자기 식대로 질서를 바로 잡으려 했다. 수백 번도 더 되풀이 되는 일이었다. 나가면서 라스콜리노프는 손을 뻗어 주머니를 뒤졌고 술집에서 루블 지폐를 바꿔받은 동전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창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계단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려고 했다.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속으로 생각했다. 소냐도 있는데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 다시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가져오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손을 저으며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소냐도 포마드가 필요하지. 그는 거리를 걸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몸 단장에는 돈이 들지. 그리고 소냐도 오늘 파산할지 모르지. 큰 사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금광을 캐는 것처럼. 그러면 내 돈 없이는 내일 모두가 빵 한 조각도 못 먹을 텐데. 소냐 만세. 참 대단한 광맥을 파놨군.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그래 활용하고 있지. 그 때문에 울었겠지만 그러다 익숙해졌어. 사람은 무엇에든 익숙해지지. 이 악당 같은 인간. 그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는 잠시 후 갑자기 외쳤다. 만약 인간이 정말로 악당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즉 인류 전체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편견이고 그냥 꾸며낸 공포이고 장벽이란 없고 모든 게 다 그대로인 거잖아.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